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에 휴가 중이죠.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SNS를 통해서 그대로 공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가 이번에 인사하면서 선임 기자에서 논설위원으로 직책이 바뀌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임 기자들은 현장에 나와서 이제 취재도 함께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논설위원이 되어도 뭐 그런 역할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 위원으로 부르는 게 좋으십니까? 윤 기자라고 부르시는 게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전 윤 기자라는 말이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논설위원도 기자니까요. 네. 예, 그러면 계속 기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도 윤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름 휴가 중인데 지금은 아마 진해 군 휴양시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대산 산행을 하는 게 이제 사진으로 청와대에서도 올렸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올린 사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오대산에 있었고, 어제 오후에 진해에 있는 군 기지 안에 있는 대통령 휴양시설로 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대산을 찾았다. 그러니까는 진해로 가기 전에 오대산을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평창에 갔었죠. 예. 평창에서 인근에 있는 오대산에 가서 산행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그 오대산에 같이 온 시민들하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이 된 거죠. 예, 보니까는 복장을 보면 아래는 등산복 바지 같고 위에는 셔츠예요. 와이셔츠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땀에 흠뻑 젖은 것으로 봐갖고는 등반을 하면서 상당히 땀을 많이 흘린 것 같고요. 예, 저기 린넨 소재로 돼가지고 좀 깔깔한 그런 소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시원해 보이긴 하는데 아주 본격적인 산행을 위한 복장이라기보다는 그 상원사라고 이렇게 높지 않은 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아마 가볍게 한 산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사진은 지금 청와대에서 공개한 사진들입니까? 네, 이 사진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사진이고요. 예. 그 일반 시민들이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우연히 만나서 찍은 사진들, 저 사진들은 아마 일반 시민들이 올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나라님 만나서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글도 올렸고요. 예. 조금 전에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올린 글 윤춘호 기자가 얘기하셨습니다만 잠이 덜 깬 채 사찰로 걸어가던 도중에 나라님 비음뻑 젖은 모습도 멋있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 그런 이 샵하고 이렇게 많이 글 쓰지 않습니까? 대박, 어머나, 문재인 대통령 멋있다, 입 다물지 못함.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휴가 중인 시민이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갔고요. 휴가하면 사실 비공개 일정일 텐데 이제는 이렇게 등반하거나 그러면 그 일정들이 뭐 일반 국민들 눈에 다 띄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오대산에서 그 일반인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 상호사에는. 거기 가서 일반 시민들과 이제 만난 모습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면에서부터 저런 부분들이 저렇게 뉴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대통령에 대한 뭐 과도한 관심도 관심입니다만 지나치게 과거 대통령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권위주의적인 이런 모습과 대비되면서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일단. 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매년 여름 휴가 가면은 그 주요 방송들 기자들이 휴가지까지 쫓아가서 거의 중계 방송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미국에는 대통령이 여름 2주 그리고 겨울 2주 한 달간 하는데요.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 어떤 용어가 있냐면 상징 조작, 심발릭 머니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사진이 뭡니까? 저는 밀짚 모자에 막걸리. 그겁니다. 예. 바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이상. 아니 그게 다 기억하거든요. 예. 그게 얼마나 굉장히 강력한 저분은 서민 대통령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제가 박근혜 기저 효과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의도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결국 소통이라든지 더 나가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것들이요. 과거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는 상당히 친밀감 있게 보여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밀짚 모자 쓰고 막걸리를 마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들이 조금 사라지면서 나름대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과도한 관심이라는 것들 말에도 조금은 동의하지만 오히려 저렇게 자주 이렇게 연출되는 모습도 우리가 좀 변화되고 있구나는 걸 좀 가시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좀 저는 바람직하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간 시점이 이틀 앞두고 하필이면 북한이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꼭 휴가를 지금 갔어야만 하느냐, 조금 늦추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두 분 교수님은 또 오늘 나오셨으니까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대통령들의 휴가는 꽤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도 지난해에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뭐 루이지애나 홍수 때 가서 뭐 구설에 오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ICBM급 발사하고 나름 이제 조치를 취했잖아요. 미사일 협정 개정도 지시를 하고 사드 추가 배치도 결정을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굳이 휴가를 안 갈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휴가를 안 가게 되면 이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부지부식간에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청와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NSC 소집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적어도 휴가 중이라도 휴가지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런 대응 체계나 대비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도 담담하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국정운영 지지도가요 55%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할 정도 높은 수치인데 가장 구설수에 올랐던 게 오바마 대통령이 여름 휴가 골프였었어요. 그리고 여름 휴가지는 매년 가는 그 빈야드가 상당히 비쌌었어요. 유층들이 가는. 이번에 뭐 이제 트럼프도 취임하고 2주 만에 간 적에서 든 비용이 30억 정도 들었다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왜 미국의 대통령들한테 휴가를 줄 때 관대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편해야지 국가에 대한 미래 구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름 구상은 가장 곁따라오는 단어가 아마 주 기자님 아실 겁니다. 전국 구상이란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이제 전국 구상이란 말 더 이상 쓰지 말자. 저는 오히려 미래 구상이란 말 좀 덧붙이고 싶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드 임시 배치 바로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소득주도 성장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증세할 것이냐, 너무너무 지금 많은 과제가 지금 쌓여 있는데 이것을 정리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바른 정책을 필 수 있는 나름대로 조건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름 2주 그리고 겨울 2주고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다시 않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동안에 골프를 800번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8번 쳤더라고요. 1년에 100번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연차 21일이라는데 30일도 줄 수 있고 40일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 가지 효과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여름 휴가를 통해서 지금 공직자들 포함해서요.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연차를 다 쓰게 되면 약 40조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21만 명 정도의 예를 들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근데 지금 50%밖에 안 씁니다. OECD 국가가 여름 휴가를 포함해서 70%를 쓰는데 현재 50%를 70%만 끌어올리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연원이란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름 휴가에 대한 새로운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두 교수님은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특히 미국이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나서 휴가를 혹시 조기에 원래는 이번 주말 5일까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앞서서 뭐 2일이나 3일쯤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기사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아주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 일 없을 거다. 정말로 이 천지개벽하는 일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 일 없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약속했던 것 중에 제일 귀에 들어오고 꼭 지켰으면 하는 공약이 말이죠. 연차휴가 다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이긴 하지만은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보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전국 구상이 아닌 미래 구상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휴가를 취소했다라고 그러면 지금의 위기 상황이 굉장히 증폭됐을 거예요. 물론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죠. 위기가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저는 대통령의 지금 이번 주간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쭐게요. 어제도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일부 신문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또 기사를 썼길래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하긴 하는데 휴가를 끝나고 하겠다라고 어제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휴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 저도 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나오신 패널 분들에게 질문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휴가를 가서 뭐 다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휴가 가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노리고 어떤 그 대통령의 휴가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꾸고 굉장히 긍정적인데 적어도 휴가 중에도 그런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조치를 제가 아까 취다가 얘기는 했잖아요.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 미사일 협정 개정 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또 미사일 협정 개정에서 우리가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도 다 했습니다만 나름 휴가 중이라도 그러한 부분의 조치는 좀 취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부의 지적은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통화를 휴가 중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느 쪽이 뭐 휴가 끝나고 하자라고 제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건 없죠. 그렇게까지 나온 건 없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된 게 없고요. 아베 일본 총리하고는 일본 쪽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시기를 조정 중이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유엔 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화의 문이 닫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저 트럼프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북 대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데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는 거는 단순하게 전화를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에 사드 임시 배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우리가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면서 자신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 속에서 대화를 해야지 전화를 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한 템포를 조금 늦추는 것도 그거는 뭐 저는 좋은 전략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두 분 교수님 생각은 좀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도 사실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중국 시 주석과의 뭐 전화 통화나 이런 부분은 아직 얘기가 없습니까? 아직은 나온 이야기는 없고요. 저는 김 교수님 쪽에 좀 생각이 기우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분명히 위기인 건 맞지만 이게 전화 한 통화 이런 걸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뭐 50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여유작작인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정도 한 템포 쉬어가면서 구상을 갖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뭐 전화 통화를 하든 아니면 뭐 특사를 보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만남을 갖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기조는 제재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미국은 어쨌든 제재는 압박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군사 옵션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위기 상황이에요, 사실. 휴가 중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휴가를 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적어도 한반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뭔가 주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른바 76 베를린 선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곤혹스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일의 정상이 50분 통화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두 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늦추면서 상황을 관리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그 전반적인 배경이 우리나라가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운전석이라는 거,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히 흩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땐 좀 통화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짧게 말씀해 주셔야 이 됩니다. 기회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기문 전 총장 네, 그래서 카드를. 시진핑이든 트럼프든 반 총장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압박과 제재 이게 지금 거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리기 때문에 괜히 이러한 구상을 하기 위해서 휴가 중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카드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야기 들으셨으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어제 열렸습니다. 북한의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를 듣고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말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많은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답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선이 빚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장관님, 이 오락가락하는 그 사드 배치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임시 조치고 임시 배치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은 그때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관님 이게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임시 배치입니까? 성주 골프장 환경평가 얘기는 사실 환경부하고 약 2주 전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환경단체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지연시켜 왔던 것입니다. 환경부 장관하고 자, 시간이 해서. 없기 때문에요. 예. 그 그래서 그렇게 사계절 늦게 환경 영향 평가가 잘못 나오면 사드 배치가 취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된다, 안 된다, 그것은 지금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결과를 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드 논란에 빨리 종지부를 찍게끔 우리 장관께서 대통령께 전면적인 사드 배치를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의를 드렸고요. 그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서 임시 배치하는 것으로. 도대체 임시 배치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레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까? 구체적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뭐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인 수사로서 미국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런 용어로서 쓰고 있는데 네. 실제로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가지고 미국에서 언론에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ICBM이 이번에 쏜 것이 거리가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었다 하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사회에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임시 배치라는 말의 의미가 예. 사드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에서의 임시 배치가 아니라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임시 배치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사드 배치 위치와 관련돼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성주 포대에서 성주 골프장으로 옮긴 것처럼 성주 골프장에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골프장 내에서 위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제가 이렇게 짧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죠. 옮긴다고 했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다 보면 위치가 이런 데서 중복되고 안 좋다 하면은 그 내에서 그 조정을 안에서 한다는 바꾼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료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말씀을 주시면 그 자체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이야기 가운데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하는 북한이 그 네. 표현하고 말이죠. 사드 임시 배치라고 하는 것이 배치 지역을 아예 지금의 골프장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대답했던 거. 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사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러면 임시 배치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그래서 급하게 일단 배치를 한 거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그러면 사드 배치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 답변이 그렇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사드 배치가 이게 뭐야? 이걸 하는 거야 마는 거라고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발언을 번복한 것이 이것은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이제 물론 바로잡긴 했는데 상당히 혼란이 빚어졌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그러면 사드를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혹시 더 적절한 지역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또 그렇다라는 취지로 처음에는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철희 의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그 성주 지역에 있는 골프장 내에서
골프장 그 기지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 나중에 정정을 유도했습니다만은 좀 보기에 좀 조마조마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 국방부도 어제 국방위원회 답변이 끝난 다음에 국방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재 성주기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기지 안에서 발사대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을 사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답변도 답변이지만 제가 김 교수님, 사실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레드라인 넘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레드라인 넘었다는 거는 거의 준전지 상태예요. 저렇게 하죠. 근데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레드 상태를 너무 빨리 넘었다고 해놓고 나서 그 레드라인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냐, 구체적인 건 지금 설정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의회 내에서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 보고를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에 대한 혼선 여부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 원래 주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답변을 합격하는데 오히려 긴급 현안 보고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혼선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혼선이 오히려 더 가중됐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의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재량까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금 소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와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는 이유.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이런 정책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국방부 국가안보실 포함해서 조율을 하고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대북 문제,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서 삼각추, 사각추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 안보실이 있고요. 우리 국방부가 있고 통일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이 국민들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혼선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드 배치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건 뭐 외교부, 통일부, 국가안보실 다 관련된다 하더라도 이건 국방부 소관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청와대가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는 정한다 하더라도요. 전 이 부분은 뭐 정부 내에서 그 여권 내에서 안보 관련 부서들끼리 협치가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됐다고 보지는 않고 그런 측면보다는 이 송영무 장관의 개념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임시 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협치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슨 소통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정확하게 임시 배치의 의미를 전달을 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조차도 제가 좀 적으면서 봤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취소된다, 안 된다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임시 배치 개념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임시 배치도 아까 지역을 바꿀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해석할 수 있다고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거나 고민한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사실은. 개인 장관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해서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여권 내 소통보다도 장관이 뭔가 이 부분을 책임지고 분명히 전달해야죠. 사드 배치, 임시 배치의 개념이 뭐다라든지 환경영향 평가가 끝난다 하더라도 사드 배치 계속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장관이 지금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건데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죠. 특히 이제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이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인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굉장히 국방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국방 참모로서 국방장관의 말이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뭔가 좀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저 답변이 어제는 사실은 저는 혼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된 면이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지만은 어제 국방장관의 태도 자체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파기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가 또 없다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또 이철희 의원이 다시 한번 해명할 기회를 주고 분명하게 그 답변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말미에 이랬다고 합니다.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의문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각을 정리하고 분명하다고 생각될 때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혹독한 첫 국회 신고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방위원회가 열렸을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잘 정돈된 우리 국방부의 생각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답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제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당원 이유미 씨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를 했고요.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김성호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모두 이번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이번에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안도하면서도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의 뜻 밝혔고 국민의당 절대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안철수 전 대선 후보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성명서에 제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나요?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강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밝힌 뜻에 자신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지난번 기자회견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거기에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당 자체 진상 조사 내용과 결과와 일치한다. 검찰의 수사 내용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마 그 말도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나 당 지휘부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말도 아마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나나 당 지도부는 전혀 몰랐다. 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 아니겠느냐. 그 말.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은 정작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보다는 이번 달 27일에 열릴 국민의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저께는 안 전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하책일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초점은 지금 사과에 맞춰져 있는데 벼랑간 그걸 발표를 해버리면은 사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또 정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갔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가 얘기를 한 거는 그건 적절한 거라고 보는데요. 어제 검찰 발표는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당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거하고 윗선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만큼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은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출마 쪽으로 비중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화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정말 사죄하고 또 사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주 쓴 말이 있어요. 미래, 개혁, 책임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복원시킬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이번 전당대회 출마할까요? 전 출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지금 이 사건이 종결이 됐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단 뗏목은 잊어버리자. 미래로 가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이 사건 수사하고 문 대통령의 이 발언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검찰 수사가 이제 끝났으니까 윗선까지 안 갔잖아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후보가 이걸 알았을까라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신뢰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모든 걸 내려놓겠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지금 8월 27일 전당대회인데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8월 1일이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있다가 전당대회 출마한다? 그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전혀 배치돼요, 일단. 말의 그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번에 대선에서도 이런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은퇴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각에서 은퇴 선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당 내에서도 나오고 네,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전 나중에 정치를 할 생각 한다면 그것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국민들에게 좀 잊혀질 필요가 있다. 잊혀진 다음에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바뀌고 이럴 때 다시 나와도 늦지 않은 것이고 지금 억지로 자꾸 전당대회 출마한다. 이건 아마 그렇게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정무적 판단이 흐리라고 보지 않고 당위적으로 봐도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당대표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대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출마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SNS 하나 더 준비돼 있습니까?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대표가 정말 재미있는 글을 어제 저녁에 올렸어요. 아무리 박지원이 구정치, 음흉한 정치를 상속받아 유산으로 지키지만 변명도 원망도 않습니다. 제가 망가져도 당을 지킵니다. 선당 후사입니다. 마지막 대목이 재밌습니다. 꼭 제가 제보 조작 사건에 개입되기를 바랬던 분들께 실망드려 죄송합니다. 저게 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신문 인터뷰 기사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추미애 대표는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핵심 지도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보고 받았을 걸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바위, 깡패 집단처럼 이렇게 불의를 감싸는 정당이라면 이건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건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한 그런 정당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경노한 것 같아요. 저 정도 박지원 전 대표가 저 정도 표현을 쓴 걸 보면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휴가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윤춘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신문 인터뷰도 인터뷰지만 본인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입니다. 빨리 딛고 일어서길 바라며 시안수 드립니다. 바닥까지 걸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대목도 정호승 시인의 시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라고 하는 시의 일부인데요. 예. 저희 휴가 중이거든요, 지금. 휴가 중에 저 시를 또 일부러 찾아서 올렸다고 하는 점도 보면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이번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로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려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수사를 해서 국민의당 지도부는 연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당 대표가 계속해서 아닙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뭐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온당할까요? 어떻게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네.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말한 것은 이유미라고 하는 개인의 자작극이라고 그랬고요. 이번에 보면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당의 공식 조직에서 개입을 하는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휘부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까지인지는 다소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추미애 대표는 이 부분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여야 수뇌부들을 만났을 때 이제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보자라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큰 틀 속에서 보면 추미애 대표의 정치 IQ가 이런 표현 사실이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사과했었어야 돼요. 검찰의 이건 판단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리고 끝까지 나중에 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정상적인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떠나서서 검찰의 한 내용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멘트를 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본인이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거꾸로 봅니다. 예. 나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나오지 않는 순간 국민의당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만든 정당이 지금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당이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의당은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저는 박지원 전 대표의 그 내용을 보면 왜 박지원 대표가 물론 고도의 정책 판단을 하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당으로 돌아오는 순간 흡수통합론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흡수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열 것이다. 그 정도까지도 앞을 보면서 갔을 때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정말 당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이런 거죠. 안철수 전 대표의 가장 쉬운 길은 뭐냐면 끝까지 망가진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돌아간다. 정치는 결국은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거기다 승부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인데 너무 안이하게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가는 단계는 넘어섰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정당 중에서 최하위 정당으로 하고 자기가 만든 정당이 저렇게 위기라고 한다면 당을 살리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당 후사라는 말 속에서 오히려 뉘앙스가 달라요. 박지원 대표는 선당 후사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 더 깊어졌고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고 최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어떤 판단할지는 시간이 또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날선 공격에 대해서 국민의당 지도부는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패싱.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말한들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와 추미애 대표 언행은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는 반대 사실로 없는 사실을 허구해서 우리 당을 모욕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 인식에 개탄하면서 국민의당이 사라져야 민주당이 산다고 하는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다당제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표현적, 이분법적 양당제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데 대해서 즉각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당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화두가 마저 다당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총선이 만들어준, 민심이 만들어준 다당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시적인 이러한 그 정치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믿음이기도 하고 확고한 또 굉장히 큰 기대인 것 같기도 해요. 민심의 바다, 민심의 이 큰 흐름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김 교수님이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IQ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추미애 대표처럼 아주 굉장히 거친 공격에 국민의당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박주선 대표나 아니면 김동철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매번 말씀들을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이라는 게 늘 수세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역시 이 제보 조작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어떤 거친 공격이 아주 쩔쩔매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윤춘호 기자가 얘기한 건 아마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당을 사실상 그 정치적으로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추미애 대표의 공격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 것 그런 같아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제 그 발언에 그 동원되는 용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줘요. 머리 자르기라든가. 네, 뭐 머리 자르기도 그랬고 뭐 바닥이라든지 뭐 바닥이라는 그 시를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김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보기에 따른 정치 IQ가 대단히 높다.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집권당의 대표로서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저히 추경도 통과되고 정부조직법 통과되고 이제 예산과 조직을 좀 날개를 달았어요. 나름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50%고 국민의당 5%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쨌든 뭔가 국민의당을 흡수하든 뭐가 되든 이걸 하지 않으면 개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미애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나름 IQ가 마냥 낮다고 볼 수 없고 나름 뭐 정책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 나누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전화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나온 이후에 이용주 의원의 생각이 궁금했었는데요. 이용주 의원님 혹시 제 얘기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간결하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검찰 수사 발표에 있어서는 저희 당이 모든 걸 계획적으로 조작을 주도했다 하고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과 입장이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저희 당이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명선거 추진단의 두 당직을 맡았던 분들이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당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예, 외견적으로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법률적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두 부단장께서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법적인 판단 이후에야 명확히 결론이 내려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평가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용주 의원님 어쨌든 법적 책임은 더셨습니다. 앞으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국민의당이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될 텐데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이용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께서 전당대 당대표로 출마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아시겠죠. 본인만 아시겠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에 좀 더 도움이 될지는 여러 당내외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현 시점에서 당대표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그에 못지않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용주 의원님, 호남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통합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국민의당이 현재 위치에서도 할 일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대선 과정 그리고 대선 이후에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좋은 경쟁자로서 호남에서 지지를 얻는데 노력을 하는 게 더욱 낫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용주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 추진단장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전화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님도 아주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세 분과의 말씀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